분명히 국민연금처럼 자산 배분 비중이 해외 주식이 높아질 거기 때문에 나가는 거는 분명히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 빅테크 안에서의 차별화가 굉장히 심해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내년에 저희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유료 자율주행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유료 자율주행. 예. 일단 트럼프 당선 때문에 이제 비트코인이 이렇게 뜨거운 분위기가 됐는 건데 네. 오늘 갑작스럽게 요즘에 좀 살짝 정책이 있다가 네. 급등이 하고 있어요. 네. 지금 보니까 드디어 오늘 사상 최초로 10만 달러 돌파해서 지금 현재 시간 10만 3천 달러. 원화로는 한 1억 4,400, 500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왜 이런 현상 어떻게 보시고 네.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뭐 저희가 3년 전에 처음 출연했을 때 네. 회장님께서도 한번 그때 비트코인에 대해서 강방채 회장님. 예, 강방채 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러니까 사실 비트코인이라는 거는 금의 대체 자산으로서의 효과가 당연히 있는 거기 때문에 암호화폐라는 것 자체가 이동이 굉장히 편안하고 네. 가치를 저장하는 수단으로서의 역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더해서 지난 3년간 비트코인 아래에서 레이어들이 나눠지면서 이더리움이나 다른 코인들이 할 수 있었던 역할들을 조금 할 수 있는 그런 코인의 종류들이 더 생겨났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미국에서 트럼프가 정권을 잡으면서 이걸 좀 전략 자산화 한다라는 생각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뭐 매수세는 당분간은 지속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국내 시장에서는 저희가 뭐 제도권 안에서 다룰 수 있는 자산은 아니다 보니까 뭐 개인적으로는 대체 투자 자산 중에 하나로 어느 정도의 비중은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한국에서도 뭐 증권사, 자산운용사에서도 언제든지 이제 정부에서 정책으로 이거 규제를 풀어주면 네. 이제 이런 ETF 같은 상품들이 준비는 하고 있다고. 예, 맞습니다. 네. 준비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뭐 사실 이게 증권이냐 아니냐의 이슈로 인해서 미국에서도 상장이 좀 늦어졌던 네. 것처럼 국내에선 여러 가지 제도적인 것들이 좀 먼저 받쳐줘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실제로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고 미국에서 이걸 더 전략 자산화 한다면 우리나라도 사실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될 거라서 뭐 그런 흐름들은 당연하게도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미국에서 이제 트럼프가 이제 후보 시절에 네. 2024년 비트코인 컨퍼런스 때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 이제 코인의 입장에서 네. 얘기를 했었잖아요. 뭐 미국의 전략적 비축 자산, 그 다음에 금의 시가총액을 넘어설 것이다. 그 다음에 중국보다 우리가 뒤처질 수 없다. 네, 비트코인 네. 우리가 지금 가져가야 된다. 예. 미국을 뭐 미래의 가상 도시로 뭐 네. 비트코인 도시로 만들겠다 이런 비슷한 얘기 했었는데 그거를 위한 그게 얼만큼 이행될지 안 될지를 모르는 건데 내년 1월 20일부터 집권을 시작하는데 지금 벌써 재무부 장관, 상무부 장관이 이제 비트코인 이제 가상화폐 친화적인 사람들이 임명됐고 그렇죠. 오늘 이제 폭등한 이유는 SEC 네. 이제 위원장이 이제 가상화폐 이제 지지하는 분으로 그렇죠. 이제 교체되는 걸로 거의 확정된 분위기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나중에 패드도 네. 뭐 나중에 임기가 끝나면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그렇죠. 것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진짜 트럼프가 말한 대로 어느 정도 이행이 되게 되면 네. 비트코인 시장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 결국엔 달러 패권, 미국의 패권 입장에서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정치적인 부분이기는 하지만 달러 패권과 미국의 패권, 화폐의 권한을 계속 가져가고자 하는 그 노력의 일환이니까 지금 충분한 양을 많이 확보는 하고 있지만 더 확보를 해서 중국이 들어올 만한 공간을 안 주려고 하는 거고 뭐 다른 국가들 유럽이나 뭐 영국이나 이런 데들도 빠져나가려 하는 것들 절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계속 그 패권을 강화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 같이 이제 가치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이거의 가치를 어떻게 매길 거냐 이 상상의 영역이 굉장히 복잡한 거라서 밸류에이션 하기는 어렵지만 그러한 정치적인 자산으로서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며칠 전 사건도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한국에 이제 그런 일이 없을 까 생각했는데 45년 만에 계엄령 사태가 있었잖아요. 네. 다행히 이제 잘 정리가 되어서 평화가 다시 돌아왔는데 여기서 궁금한 거 두 가지가 한 가지는 그때 비트코인 자산이 엄청난 폭락을 했어요. 네, 그렇죠. 네, 국내 거의, 시장에서. 예, 국내 시장에서 해외 시장 그대로였고 해외 시장에서 원화 기준으로 뭐 1억 3천이 우리나라에서 원화 기준으로 1억 3천이었는데 그게 8,800 정도까지 급락을 했었는데 비트코인 전문가 많은 분들은 이게 전쟁이나 뭐가 일어날 시에도 언제든지 가져갈 수 있는 자산이라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치고는 너무나도 급락을 많이 했고 그렇죠. 왜 급락했는지랑 플러스로 어쨌든 이제 그런 사태가 이제 아침 주식시장 개장 전에 정리가 됐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큰 영향은 없었지만 이런 시그널들이 보여지는 게 사실은 이제 한국에 있는 뭐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한국의 부자분들도
분들도 진짜 우리 원화자산 해외로 좀 많이 빼놔야겠다. 돌발 변수가 너무 많네. 그죠. 미국 주식이든 미국 부동산이든 아니면 뭐 가상화폐라는 그런 것들로 한국에 대한 리스크를 좀 벗어나야겠다. 이런 시발점이 좀 더 커지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신지 두 가지 질문입니다. 네. 뭐 첫 번째 비트코인이 떨어졌던 거에 대해서는 네. 사실 원유 시장 같은 데를 보면은 좀 약간 단초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원유 시장에서도 전체 전 세계에서 1일에 거래되는 게 한 1억 배럴 정도? 그러니까 네. 생산되고 거래되는 게 그 정도인데 90% 정도는 다들 컨트랙이 이미 걸려 있어가지고 계약된 물량이어서 그게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거든요. 네. 그냥 표시되어 있는 가격으로만 딱 거래되기 때문에 근데 10% 정도의 물량이 풀려서 스팟으로 거래가 되는 거고 그 중에서도 한 1% 정도의 물량만 가지고 가격이 변동이 굉장히 심한 겁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특징이 화폐를 저장하는 수단, 가치를 저장하는 수단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 그 저장을 해놓는 사람들은 사실 거래를 안 하잖아요. 스윙을 하는 사람들만 가격 표시를 계속하면서 거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가격의 변동성은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 본질적으로. 이게 뭐 기업의 가치가 흔들리는 차원이라면 조금 다르겠지만 이걸 가치를 저장하는 수단으로 생각하시는 수요가 뭐 90% 이상이고 나머지 한 5%만 거래한다면 그 5% 안에 웨일이 들어와서 거래를 해버리면 사실 이게 굉장히 시장이 얇을 수밖에 없고요. 전 세계 시장이 거래소 간 다 하나로 일치돼가지고 돌아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과 미국과의 미스매칭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은 좀 드는 부분입니다. 공포감을 느낀 분이 던지신 분이 있었죠. 그렇죠. 그 던지시는 분들이 그냥 시장가로 막 던져버리면 사실 밑에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알 수 없는 일이었고 계엄이라는 게 45년 만이니까 저희 모두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세계니까 이게 진짜 얼마나 갈지 모르겠으니까 뭐 패닉셀은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네, 그래서 그거는 뭐 하나의 굉장히 큰 이벤트긴 하지만 이벤트로서 뭐 지나가는 상황이라고 본다면 해외로 자산을 옮기는 부분은 저희는 이거는 기업 측면에서 더 바라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뒤편에 가서 이제 국내 주식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릴 때 설명을 드리겠지만 결국에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이 비즈니스 모델은 한국에밖에 없다. 라고 하는 거는 한국에 와서 사야 돼요. 예를 들면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를 이렇게까지 크게 키워서 하고 있는 산업은 우리나라에밖에 없거든요. 네. 전 세계적으로 이런 엔터사는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K엔터가 잘 되고 K팝이 잘 된다고 했을 때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사야 됩니다. K푸드가 잘 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방산 같은 경우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고 난 다음에 이런 재래식 무기를 잘 만들고 유지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게 증명이 되면서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이 떠오르는 거잖아요. 네. 이런 기업들도 한국에 와서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나라 시장 차원에서 접근할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우리나라의 기업이 전 세계에서 얘만 독보적인가? 아닌가? 네, 뭐 전 세계 기업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대만 시장 같은 경우도 비슷하거든요. TSMC 말고는 사실 다룰 만한 기업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삼성전자보다 더 커요.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 차지하는 비중보다. 근데 그 TSMC 하나 때문에 대만에 투자할 만한 이유가 생기는 것처럼 기업이 전 세계적으로 독보적이냐, 1등이냐 이 포인트로 좀 바라보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해외 주식이냐 아니냐보다는 주식 자산 비중 자체는 압도적으로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사람들은 본인의 자산 중에서 주식 자산 비중이 적어도 한 30-40% 정도는 됩니다. 연금 자산이 많기 때문에 연금 부자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연금으로 뭐 100억, 200억 부자들도 굉장히 흔하게 좀 나타나는 상황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자산의 비중에서 부동산 비중이 너무 높기 때문에 주식으로 옮겨가고 이런 이제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자산으로 옮겨가는 그런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나. 그 안에서의 선택은 분명히 국민연금처럼 자산 배분 비중이 해외 주식이 높아질 거기 때문에 나가는 거는 분명히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일부 주식, 미국 주식 또 여쭤보면 미국 대선 트럼프가 당선되었는데 앞으로 트럼프의 수혜주가 될 수 있는 주식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예, 뭐 이걸 한 두 가지 정도로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트럼프는 지난 1기 정부 때도 그랬다시피 미국이 최우선인 사람이잖아요. 미국이 잘 사는 게 최고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중국이나 다른 국가들이랑 오히려 이익이 안 된다면 척을 지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일단은 미국의 내수에 집중된 기업들이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올해 S&P 500에서 섹터 지수 중에 S&P 500을 아웃퍼폼한 게 금융 섹터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섹터들도 엔비디아나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있어서 많이 상승했었던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섹터 지수로는 금융밖에 없었어요. 근데 금융의 특징이 뭐냐? 이게 굉장히 내수 기반인 산업이거든요. 그 나라의 사람들이 잘 살게 됐을 때, 왜냐하면 금융은 규제 산업이기 때문에 해외로 완전하게 뻗어나가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측면에서는 금융주 쪽도 수혜가 있어서
그런 상승이 있었고 앞으로도 그런 측면에서는 좀 더 수혜가 있을 것으로 좀 바라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수 소비입니다. 이거는 뭐 뒤에 가서 나오는 주제랑도 좀 맞닿아 있긴 한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부자가 되고 있는 국민은 미국밖에 없는 상황이 좀 맞거든요. 사실 국내에 있으신 분들도 자산 비중을 이미 많이 옮겨 놓으셨던 분들은 굉장히 행복한 나날들이겠지만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살았던 분들은 지금 인플레이션 쫓아가기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미국은 주식 자산이 굉장히 많고 그런 비중들이 높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소비가 나올 수 있는 섹터, 미국 내에서 내수 소비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은 충분하게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건 저는 정부 효율화 부서, 닷지라고 불리는 이 지금 일론 머스크를 수장으로 한 머스크요. 예, 굉장히 충격적이긴 한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는 단순히 지금 트럼프 2기 정부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미국을 바라볼 때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요구하는 것 자체가 규제를 전반적으로 완화해서 단편적으로 보이는 건 자율주행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서 테슬라나 웨이모 같은 데들이 추구하고 있는 유료 자율주행을 실시하는 건데 그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로 봤을 때는 효율성이나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는 모든 곳에 가고 있거든요. 이걸 산업 두 개만 좀 봐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일단 때렸던 게 방위산업이잖아요. 방위산업. F-35였나요? 네, 맞습니다. 썩다리다. 네, 뭐 하는 거냐, 이런. 로키드 마틴이 만드는 F-35. 저희가 흔히 천조국이라고 얘기하는 미국이 천조국인 이유는 매년 국방 예산을 1,000조씩 쓰기 때문인데 일론 머스크 자서전을 보면 예전부터 이걸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이냐면 우리나라도 비슷하긴 한데 국방에서 수주하는 방식 자체가 비용이 이만큼 들어가니까 마진을 여기다 붙여서 코스트 플러스 마진 얼마로 돈을 받아오는 구조로 계약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코스트를 최대한 부풀리는 거죠. 인건비를 많이 늘리고 뭐 들어가는 비용들에 대해서 절감을 많이 하는 노력을 하기보다 왜냐하면 이 기업들이 경쟁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거라면 당연히 그 계약 금액을 낮추려고 할 텐데 사실 거의 수의 계약에 가까울 정도로 독점적인 사업자들이 딱 생겨버리니까 부수산업 특성상.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업들한테 줄 수밖에 없는데 코스트 플러스 마진을 하니 굉장히 안 좋다라고 항상 얘기를 해왔고 그거를 깨려고 사실 일론 머스크는 나사에서 프로젝트를 받아올 때 스페이스X에서 코스트 플러스 마진이 아니라 자기들이 책정한 그냥 가격으로 수주를 받아와서 지금은 뭐 압도적인 수익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니까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로키드 마틴이나 기존의 군수 산업에서 하고 있는 수주 방식 자체가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F-35 같은 굉장히 고가가 들어가는 유인 비행기를 가지고 전투기를 가지고 할 게 아니라 무인 드론으로 충분히 가능한 그 작전을 왜 이걸로 하고 있느냐. 구닥다리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 한 분야만 파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효율성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거고 말씀드렸던 방위산업의 그 수주 방식 자체를 바꾸려고 하는 거다 보니까 굉장히 이거는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지금 직접적으로 딱 보기에는 로키드 마틴이나 이런 군수 기업들이 부정적 영향으로 받는 것으로 보이지만 또 나중에 상황에 봐야 되겠죠. 실제로 어떤 식으로 수주가 나가는지 실제로 비용 감축을 통해서 수익을 더 낼 수 있는지 아닌지는 봐야겠지만 변화는 확실히 일어날 것이다라는 포인트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요즘 많이 고민하고 있는 건데 아직은 막 그렇게 수면 위로 올라와서 얘기되는 건 아니지만 헬스케어 산업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미국이거든요. 사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헬스케어 산업이 굉장히 안정화되어 있는 공보험 시장이잖아요. 국민건강보험이 딱 있고 모든 약가가 거기서 책정되고 그거에 따라서 보험료가 딱 산정되는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의 불합리함도 있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이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의료 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한국 같은 나라가 없죠. 없죠. 근데 미국에 가면 그렇지 않잖아요. 난리 난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약을 제조하는 빅파마 같은 제조사들도 있고 그 중간에 껴있는 PBM이라는 사업자들이 있고 또 건강보험 사업자가 있고 그리고 밑에 이제 실제 그 약국이 있고 그 다음에 소비자가 있기 때문에 이 한 4자 정도 되는 구도에서 약가가 정해져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 약가를 정하는 과정에서 거기는 리베이트가 합법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약가를 정해놓고 가운데 중간에 있는 카운터파티들한테 리베이트를 주면서 수익을 얻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 소비자가 아무런 보험 없이 약을 사려고 그러면 말도 안 되는 가격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시스템을 굉장히 비효율적인데 이런 걸 가만히 둘 것이냐 라는 점을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가만히 두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효율화하느냐에 따라서 수혜가 될 수도 있고 뭐 안 좋아지는 것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빅파마들은 그 영향을 받아서 주가 자체에도 반영이 좀 됐거든요. 그러니까 빅파마들이 책정해 놓은 그 높은 가격은 이제 못 받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 이제 뭐 바이오 시밀러라든지 그 공간을 채워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업들한테는 오히려 수혜가 될 수 있으니까 트럼프 정권을 지금 단순하게 보면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내수나 금융주 혹은 트럼프와 친한 사람들이 운영하고 있는 기업 뭐 그게 뭐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나 이런 기업들이 될 수도 있지만 좀 더 중장기적으로 보면 구조를 바꿔놓을 만한 산업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지는 산업들을 유심히 봐야 된다라는 게 저의 포인트고요. 뭐 아직 이쪽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쪽이 좋을 것 같습니다. 못하는 건 결국에 트럼프는 미국의 좋은 방향으로 할 거기 때문에 미국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할 거기 때문에 지금 이 PBM 기반의 헬스케어 시스템을 망가뜨렸을 때 미국이 좋을 거냐? 아닐 수도 있거든요. 미국에서 더 이상 신약을 개발할 만한 동력이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산업의 동력이 많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하면서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 1기 때처럼 금융주의 경우 규제 완화가 경기 민감주는 법인세 인하의 혜택이 예상되는 것만큼 제가 기사 찾아보니까 미국 주식 중에서 금융주, 경기 민감, 중소형주에 대해 모멘텀을 기대해 볼 만하다는 의견을 내는 전문가분들이 많은데 이 의견은 그럼 본부장님 좀 대부분 공감하시겠네요? 예, 많이 공감하는 편인데 금융주는 이제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포인트는 최근까지 고금리가 계속 유지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 순이자 마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은행들은 싸게 빌려와서 비싸게 대출해서 돈 버는 게 베이스로 깔려 있다 보니까 근데 그 외에 하나 좋아지는 부분은 이제 인수금융이라든지 기업금융 쪽은 지난 한 3년간 굉장히 위축되어 있었는데 그 위축됐던 게 돌아올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IB 계열들은 좀 더 좋아질 수 있겠죠. 예, 그런 측면에서 금융주 안에서도 차별화는 일어나겠지만 뭐 좋은 환경은 맞는 것 같다. 근데 NIM 그러니까 순이자 마진에 대해서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요. 경기 민감주나 중소형주 같은 경우도 특히 이제 경기 민감주 같은 경우는 금리가 떨어지면서 유동성이 풀리면 뭐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농기계 하는 업체들이라든지 산업재 업체들은 하나하나의 단가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캐피탈에 다 끼고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금리가 떨어지면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경기 민감주들은 좀 좋을 수 있고요.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 당연히 그 온기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자, 한국에 있는 분들이 이제 서학개미로 주식을 많이 했어. 돈을 번 이유는 사실은 뭐 미국에 굉장히 많은 종목이 있지만 그런 거 다 잘 모르지만 우리는 알고 있는 빅테크. 그렇죠. 그 7개 종목, 뭐 인물, 뭐 일론 머스크를 좋아해서 투자했더니 돈을 버신 분도 있고 아니면 테슬라의 자율주행을 좋아해서 돈을 버신 분들. 어쨌든 대부분 미국의 IT를 이끌어가는 기업에 투자해서 돈을 버신 분들이 많단 말이죠. 네, 그렇죠. 자, 지금 이제 2024년 12월 연말인데 벌써 빅테크들이 너무 많이 올랐죠. 지금은 어떻게 보시고 지금 앞으로도 사도 괜찮은 기업 있나요? 저는 있다고 보는데 빅테크 안에서의 차별화가 굉장히 심해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이 빅테크 안의 차별화를 좀 설명드리면서 제일 중요한 건 당연히 엔비디아가 주도했던 AI였거든요. 네, 그렇죠. 네, 빅테크의 키워드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이거겠죠. 2024년 엔비디아였죠. 좀 비껴가 있긴 하지만 애플도 이 영향 안에서 뭐 자유롭진 않았는데 이 영향들을 정확하게 받고 있는 비즈니스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기업들을 좀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마존, 알파벳,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이 정도를 먼저 봐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차별화가 좀 난다라고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이들의 그 설비 투자 지출액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의 포인트를 둬야 되거든요. 이 4개 기업 모두 다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라고 해서 CSP라고 불리는데 이거에 대한 투자는 계속 강화할 겁니다. 돌아오는 4분기, 지금 있는 우리 4분기에도 투자 금액을 늘리겠다라고 하는 가이드는 줬는데 약간씩의 톤이 다르거든요. 그 톤이 다른 부분들을 저희가 좀 캐치를 해야 된다는 건데 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긍정적인 건 일단 아마존과 테슬라, 그다음에 중립으로 보고 있는 건 애플과 알파벳, 그다음에 약간은 부정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실적을 보면서 유의해야 될 거는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로 보고 있거든요. 이 세 개를 좀 구분해서 보자면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이 투자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사실 지금 아마존이 1등인데 아마존이 한 분기에 20빌리언 정도의 돈을 쓰거든요. 우리나라 돈으로 보면 30조 정도 되는 거죠.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난 분기에 쓴 돈도 20빌리언 정도 되거든요. 리스까지 다 포함하면 그러면 여기도 한 30조 쓴 거죠. 그러니까 두 기업만 해도 60조를 쓴 거고 메타 같은 경우는 9.2빌리언 대략 그만 14조 정도를 쓴 거죠. 이렇게 보면은 세 기업만 합쳤을 때도 벌써 74조. 정말 어마어마한 투자 규모이거든요. 한 분기만에. 근데 이 투자 금액이 다음 분기에도 늘어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투자가 결국에 실질적으로 AI 서비스를 통해서 수익으로 돌아올 수 있느냐 없느냐의 포인트를 이제는 봐야 된다라는 거죠. 챗GPT가 나온 지 이제 2년 정도 됐는데 그 시기 동안은 캐펙스 계속하면서 앞으로 늘어날 AI 서비스를 준비해도
시장에서는 용인하는 그런 상태였고요. 클라우드 서비스가 그로스가 나오느냐, 성장률이 얼마냐에 집중하는 시장이었다면 내년부터는 이게 실제로 수익화가 되는 모습을 조금씩은 보여줘야 되거든요. 이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지금 보면 매출 비중에서 이런 AI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러니까 로우 싱글 한 5% 정도 내외, 그러니까 10% 언더거든요. 이게 내년부터 한 10% 이상으로 넘어가면서 어떤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냐를 봐야 되는데 요거에 대해서 경영진들이 말하는 포인트가 약간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볼 수 있는 게 사실 뭐 산업은 성장한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경영진이 또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어떤 플랜을 갖고 있는지가 중요한데 일단 가장 비용 많이 쓰겠다 하고 돈 언제 벌지 모르겠다고 하는 건 메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굉장히 수익화 잘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메타의 저커버그는 항상 AI 투자 더 해야 된다. 내년에도 더 늘릴 거다. 더 많이 늘릴 거다. 근데 수익화 아직은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좀 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투자의 불확실성이 좀 높기 때문에 내년까지 지켜봐야 되고 어떤 비즈니스가 실제로 올라오는지를 봐야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도 계속 늘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투자 금액을 계속 늘려가겠다고 얘기하고 AI 서비스를 위해서는 아직도 더 늘려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 이게 AI가 서비스가 붙어서 정말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돈을 낼 것이냐에 대한 질문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약간 물음표가 있다. 라는 포인트가 두 기업에는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긍정적으로는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AWS의 성장성에 대해서는 꾸준히 1등 유지하고 있고 성장 잘 나오고 있는데 그 반대편에 있는 우리가 잘 안 봤던 전자상거래? 이쪽이 항상 적자를 봤기 때문에 시장에서 별로 신경 안 썼지만 작년 정도부터 크게 돌아서기 시작을 했거든요. 이 사업부의 마진이 크게 회복이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됐던 거는 창고의 효율화, 그러니까 우리가 쿠팡에서 봤던 것처럼 물류 효율화를 통해서 레버리지 효과가 났기 때문에 이 기존에 하고 있던 이커머스 비즈니스의 수익화가 굉장히 크게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제 뉴스가 나왔던 건데 아마존이 지금 AWS 리인벤트라는 행사를 통해서 행사하고 있는데 애플의 지금 AI 쪽 부사장님이 오셔가지고 거기서 연사로 발표를 하면서 애플의 앞으로 AI 서비스는 AWS의 자체 칩을 쓰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애플 같은 엄청나게 큰 사업자가 고객으로 또 붙는다라는 건 내년에 AWS 성장성도 나쁘지 않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실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도 투자에 대해서도 얘기하면서도 투자는 물론 늘어나겠지만 AI 비즈니스의 성장과 함께 늘려나겠다라는 표현을 같이 쓰거든요. 이게 뭐 별거 아니라고 보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숫자 나올 때 보면 이런 약속들은 보통 지켜나가기 때문에 이게 과잉 투자가 되느냐 아니면 속도를 맞춰가면서 가느냐 이 포인트는 좀 봐야 되는 포인트여서 아마존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 그 실적 발표에서 톤은 알파벳도 거의 비슷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알파벳은 지금 독점 이슈 때문에 이제 지금 크롬을 내놔야 된다, 말아야 된다, 뭐 이런 이슈가 미국에서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기업의 가치가 많이 바뀔 수는 있는데요. 이제 그런 포인트가 또 하나 남아서 중립적으로 좀 봐야 되는 것 같고요. 애플도 지금 최고가거든요. 근데 애플 같은 경우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애플 인텔리전스를 한다 그랬고 아이폰 17에서 본격적인 AI 칩셋을 넣으려고 하는데 이게 과연 얼마나 판매량이 나올 것이냐 그때까지의 모멘텀은 사실 그렇게 세지는 않기 때문에 뭐 그렇게 아주 좋거나 나쁘거나 한 건 아니고 중립 정도 수준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빅테크 기업들은 좀 그런 흐름에서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처음에 언급해 주셨던 이제 테슬라 얘기를 드리자면 내년에 저희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유료 자율주행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유료 자율주행. 예. 그게 뭐죠?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자율주행은 자율주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뭐 슈퍼바이즈드 FSD라고 해서 그 운전자가 앉아서 이걸 봐야만 하는 자율주행이었는데 언슈퍼바이즈드 FSD를 시작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돈을 받을 수 있게 그러니까 웨이모가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미국에서 LA 지역이나 샌프란 지역에서 지금 웨이모 차량 부르면 그냥 아무도 안 탄 운전자가 없는 완전 자율주행 차량이 오거든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택시비를 지불하겠죠. 그 택시비는 구글이 다 가져가는 그런 형태니까 유료 자율주행이 되면 자율주행이 그냥 하나의 서비스 차원이 아니라 실제 비즈니스 모델이 생기는 겁니다. 테슬라가 여기서 얼마나 레비뉴 쉐어를 받아올지는 알 수 없지만 이걸 주도하는 사업자는 지금 현실적으로는 테슬라와 웨이모밖에 없기 때문에 이 두 개의 키워드는 내년 초에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로 보고 있고 이걸 주도한다는 입장에서 저희는 테슬라는 좀 긍정적으로 계속 보고 있고요. 일단 테슬라가 가장 중요했던 포인트는 트럼프가 당선이 되는데 그렇죠. 가장 기여한 사람이 일론 머스크잖아요. 훌륭한 배팅이었습니다. 사실 인생 배팅을 이렇게 할 수 있나 싶긴 한데요. 네, 굉장히 어려운 배팅이었겠지만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할 수밖에 없는 배팅이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게 자율주행의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인 건데 지난
위로봇 행사를 한번 돌아봐야 되거든요. 10월 10일 날 있었던 그때 행사에 대한 그 사실은 시장에서 기대감이 있었는데 별게 없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주가는 좀 떨어졌었는데 그 위로봇 행사를 다시 한번 좀 봐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자율주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 발표했던 게 사이버캡이라는 저가 모델인데 한 2, 3천만 원 정도 차량을 발표를 했는데 핸들이 없고 페달이 없는 그런 차량이거든요. 근데 그런 차량 혹시 작가님 길거리에서 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없죠. 실험용은 가능한데 아무 국가에서도 규제를 그걸 풀어준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일론 머스크는 이걸 2026년부터 양산하겠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럼 결국에 팔아야 되는 규제가 적어도 내년에는 확실히 나오고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인지가 있어야 되는 해가 2025년이라는 그렇죠.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지금 민주당 정권은 워낙 일론 머스크랑 친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걸 풀어줄 가능성이 없겠죠. 없겠죠. 그러면 트럼프한테 베팅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네. 그렇게 해서 저는 굉장히 과도한 베팅이지만 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물론 그 외에도 뭐 정치적 성향도 있지만 PC주의에 대한 반발감이라든지 뭐 이런 좀 정서적인 것들도 있긴 하지만 철학적인 것들도 있긴 하지만 저희는 좀 더 비즈니스에 맞춰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거 가지고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옛날에 사람이 운전을 했었지. 예. 근데 요즘에 올라오는 영상들이 아마 작가님도 보셨을 텐데 버전 13이 이제 그 릴리즈가 돼가지고 본격적으로 돌아다니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모카 채널에서도 한번 미국 갔다 오시면서 하신 영상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보니까 그거는 12버전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개입을 안 해요. 그러니까 거의 그냥 목적지 찍어놓고 가서 주차까지 걔가 알아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경험을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그냥 영상을 통해서만 보는 거죠. 예, 근데 이럴 정도의 변화가 미국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게 지금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와 함께 정권에 들어갔고 규제가 풀린다면 내년부터는 이 유료 자율주행이 시장이 본격화될 텐데 예, 이런 플랫폼이 본격화된다라는 포인트는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이거를 주가를 상승하게 만들었던 기반은 사실 3분기 실적 발표에서 이미 힌트들을 다 줬거든요. 이러한 행사를 통해서 우리가 사이버캡을 내놨고 사이버캡은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200만 대에서 장기적으로는 매년 400만 대까지 만들겠다라는 로드맵을 줬는데 지금 테슬라가 1년에 200만 대 만들고 있는데 그 정도의 로드맵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고요. 아, 그게 가시성이 있겠구나라는 거죠. 과거에 뭐 2030년에 우리가 1000만 대 만들 거예요 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게 말이 돼? 이런 생각들을 했지만 이제는 가시성이 조금 더 올라가고 있는 거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로봇 행사에서 나왔던 것 또 하나 이게 2025년에만 그냥 뭐 반짝 잠깐 사이버캡 나오고 좋을 것 같다 이러면은 사실 지금까지 올라온 게 지금 이미 신고가니까 올라온 거에서 차익 실현해야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2026년에 다가오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옵티머스 로봇에 대해서도 꼭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2021년에 AI 데이 때 일론 머스크가 우리가 로봇 개발할 거야 했는데 로봇이 실제로 없으니까 쫄쫄이 옷 입고 댄서가 나와가지고 로봇처럼 춤췄거든요. 3년 만에 한 20여 개의 그 옵티머스 로봇이 행사장에 나와서 사람들이랑 섞여서 자연스럽게 활동을 하는 그 행사를 보여줬습니다. 위로봇 행사 때. 근데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이 사람들을 원격 조정을 한다 할지라도 이 수많은 사람들의 입력 데이터들을 받고 아웃풋을 산출한다라는 게 이 말도 안 되는 일이라서 로봇 공학자들은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으셨거든요. 그때. 이제 그런 일들을 보면 근데 이게 뭐 아주 먼 미래의 얘기냐? 그렇지 않거든요. 2026년에 내놓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지난주쯤 나왔던 영상인데 이 옵티머스 로봇이 또 한 번 발전을 해서 이 우리 손의 자유도가 제가 알기로는 한 27인가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네, 우리 손에 이런 움직일 수 있는 각도나 이런 자유도. 근데 지금 최근에 나왔던 옵티머스 로봇에서 달성한 게 22레벨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던져주는 공을 이렇게 잡거든요. 나중에 알려진 거는 이게 원격 조종이라는 것은 알려졌어요. 근데 원격 조종이어도 놀라운 포인트는 레이턴시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이 던져져서 떨어지는 정도 시간 안에 로봇이 반응을 해서 바로 캐치했다라는 거. 원격이더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명령을 내리면 보통 지연 시간이 있어가지고 레이턴시가 생기는데 그 레이턴시가 없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하나고 두 번째는 손이 이렇게까지 인간의 손과 닮아간다는 건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다 대체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걸 제가 그냥 재미삼아일 수도 있지만 계산을 한번 해봤거든요. 뭐 일반적으로 가사 일을 하는데 시간 얼마 쓰세요, 작가님? 가사 일이요? 네, 그냥 뭐 일반적으로 집에서 빨래하고 그래도 하루에
다 합치면 1시간 하지 않을까요? 최소한. 최소한. 혼자 살아도. 빨래 돌리고, 뭐 음식 같은 거 가벼운 거, 뭐 요리하지 않아도. 그죠. 그냥 차리고, 맞아. 정리하고, 뭐 물컵 정리하고, 뭐 그런 것만 해도 1시간은 최소한. 되게 귀찮은 일인데 적어도 한두 시간은 하는데 일반적으로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평균적으로 한 사람이 2시간 정도는 집안에서 뭔가를 처리해야 된다. 그리고 출퇴근 시간까지 더하면 왜냐면 운전도 자율주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다 봤을 때 경제 효과, 사실 이거는 기업이 벌어들이는 수익은 아닌데 실질적으로 이 시간을 자유롭게 만들어줌으로써 노동을 제거함으로써 생기는 경제적 효과를 단순 시급 10,000원 정도로 계산만 해도 8경 7,600조 시장이 생기거든요. 이게 어마어마한 시장 규모죠. 근데 이거를 가구마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항상 주장하는 건 가구마다 혹은 사람마다 옵티머스 로봇을 2세대씩 가지고 있게 될 거다. 근데 그냥 단순하게 뭐 가구마다 한 2세대 정도로 가정을 해보고 이거를 한 2, 3만 달러 정도로 팔겠다 그랬거든요. 그렇게 계산해보면 전 세계에 32억 가구가 있는데 뭐 이거는 정말 가장 먼 미래까지 따진 거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4,800빌리언, 7,200빌리언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은 적어도 한 7,000조, 8,000조짜리 시장이 나오는 거죠. 지금 소매 판매되는 제품 중에 가장 비싼 게 자동차인데 완성 자동차 시장이 한 3, 4천조 되거든요. 그거보다 2배 더 큰 시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옵티머스 로봇이라는 게 담고 있는 업사이드 포텐셜이 너무 큽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걸 표현할 때는 업사이드 리스크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못 따라갔을 때 포모도 오지만 문제는 얘로 인해서 생기는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절대로 따라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동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업사이드에 대한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라도 그래서 테슬라는 같이 가져가야 된다라는 게 저의 포인트고요. 그래서 뭐 스케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내년 상반기면 유료 자율주행 서비스가 일단 개시되고요. 텍사스 지역으로 지금 본사를 옮겼잖아요, 테슬라가. 텍사스에서는 뭐 거의 바로 해줄 테니까 캘리포니아에서도 곧 될 거고요. 왜냐하면 웨이모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저가 전기차에 대한 것도 내년 상반기에 모델을 내놓겠다 했고 하반기부터 판매가 들어가면 내년에 저가,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운전대도 있고 페달도 있는 우리가 살 수 있는 전기차인데 FSD가 탑재되어 있는 거죠. 그것도 판매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것도 없는 거, 운전을 못하는 사람도 탈 수 있는 거는 2026년 상반기부터 판매가 될 거고 그 뒤는 2026년 하반기부터는 옵티머스 로봇이 양산이 될 거고 반기마다 나오는 것들이 너무 큰 주제들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물론 테슬라의 밸류에이션 레벨이 굉장히 높은 건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뭐 100배 수준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거 저희 잘 알고 있지만 이 테슬라가 가져올 세상의 변화에 동참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자산을 막 거기다 무조건 몰빵하세요는 아니고요. 자산의 비중을 어느 정도는 반드시 가져가시는 게 좋다. 아까 말씀드린 거 잠깐만 돌이켜서 계산해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체 자산에서 주식 비중이 한 7, 8%밖에 안 되거든요. 거기서 테슬라 몰빵사도 내 자산 전체의 7, 8%만 얘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직도 모자란 수준인 거죠. 저 이걸 뭐 국내 시장 관점에서 뭐 봐야 될 게 있나요? 네, 국내 시장 관점에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기업들이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테슬라의 FSD가 이런저런 비즈니스 모델이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때마다 우버의 주가가 출렁입니다. 그렇게 되는 건 결국 지금 미국에서 택시라는 건 우버라는 플랫폼이 장악을 하고 있는데 이 택시가 이제 운전기사가 없는 택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를 우버를 통해서 하게 할 거냐? 아니면 테슬라가 직접 할 거냐에 대한 고민이 많은 거죠. 근데 2분기 실적 발표 때 일론 머스크가 장표에서 보여줬던 게 테슬라 사내 테스트를 하고 있는 앱을 보여줬어요. 근데 그 앱을 보면 테슬라가 직접 하는 것처럼 나오거든요. 그날 우버가 주가가 10% 빠졌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에서 테슬라를 이걸 사가지고 와서 활용할 수 있는 기업이 있느냐. 사실 이거는 제일 중요한 건 테슬라의 입장이겠죠. 테슬라가 고르면 그만이니까. 이거를 과연 카카오가 카카오 모빌리티, 카카오 T를 통해서 갖고 와서 운전자 없는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느냐. 이 포인트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실제로 가능하다면 저는 이거는 충분한 포텐셜이 있다. 왜냐하면 운전기사 시장이라는 거를 가져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크다. 근데 뭐 잘 아시겠지만 이건 정치적인 이슈가 있다 보니까 한 방향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근데 또 하나 봐야 되는 건 우리가 이거를 운전기사 없는 택시로 탈 수도 있지만 내 차를 그걸로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과거처럼 그냥 10년 동안 탈 차를 살 것인가? FSD는 매번 버전이 업되긴 하지만 4, 5년 있으면 또 다른 신모델이 완전히 나와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불안감이 있으면 저희는 지금 렌탈 비중이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렌탈 업체들도 이런 걸 활용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회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가능성은 보고 있는데 사실 이걸 본격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다음에 이걸 이제 뭐
자율주행을 위한 시스템을 들어가는 회사들에 집중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로 요거는 좀 조심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테슬라의 시스템은 라이다나 뭐 이런 비싼 장비를 쓰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칵핏에 들어가는 그런 장비의 전체적인 가격은 오히려 그전보다 싸질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자동차 완성차의 가격은 계속 떨어뜨리고 있다는 점에서 그런 포인트로 봤을 때는 저희는 자동차 부품보다는 모빌리티 환경에서 이걸 활용할 수 있는 기업이 어디가 될 것이냐 이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 시장 도래하면 국내 부동산에 미치게 될 영향도 있나요? 이거 되게 장기적인 얘기긴 한데, 그러니까 이게 국내 부동산의 단기적인 영향은 아닐 텐데, 위로봇 행사 때 혹시 장표를 보셨던 분들은 보셨겠지만, 요거 잠깐 한번 보시면, 요렇게, 이게 LA 다저스 홈 경기장이거든요. 네네. 여기 왼쪽에 보면은 이제 LA 다저스 홈 경기장 주변을 감싸고 있는 게 뭐죠, 주로? 주차장이죠. 근데 일론 머스크가 보여줬던 앞으로 LA 다저스 홈 경기장 주변은 어떻게 바뀌어 있죠, 지금? 녹지가 완전히 차지하고 있거든요. 주차가 필요 없으니까. 그쵸. 지금 도심 지역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도심에도 주차장이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주차장이 많은 이유는 결국 지금 자동차들이 일주일 168시간 중에 대략 한 10시간 정도만 운행이 되거든요. 가동률이 6%밖에 안 되는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지는 기기예요. 그러면 이 6%밖에 안 되는 로봇들을 거기 세워놓을 거냐. 돌아다니게 만들면 되잖아요. 그러면 주차장이 필요가 없어져요. 그러면 건축하시는 분들은 상상의 여지가 너무 많아지고 부동산 관점에서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주거시설, 녹지시설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아주 단편적으로만 보면은 아파트 많이 지을 수 있겠나라고 생각해서 가격 떨어질 수 있겠나라고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도심지가 좀 더 살기 좋아지겠네 라고 볼 수도 있어서 도심 집중은 좀 더 되겠네? 뭐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 영향은 도시계획 쪽에서는 엄청난 영향을 앞으로 발휘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런 것도 있지 않나요? 이 렌탈이란 것도 비중이 당연히 높아질 수 있지만 우리가 차도 택시 타잖아요. 그렇죠. 택시도 뭐 밴도 있고 뭐 일반 승용차도 있고 여러 종류 있지만 탈 때 사실 마음이 편치 않거든요. 그렇죠. 이게 내 차가 아니라 맞습니다. 내 차의 그 공간과 내 차의 여러 가지 이제 세팅되어 있는 것들을 그런 것들이 다 그 선을 다 침범할 수 있을까요? 그죠. 근데 사실 이게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훨씬 심합니다. 그래요? 미국은 무조건 운전해야 되잖아. 슈퍼도 머니까. 17살 때부터 운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운전이라는 거, 내 차라는 공간에 대한 그 자기 소유라는 거에 대한 게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도 그것도 아니까 이 사이버캡을 내놓을 때 어떤 걸 내놨냐면 네가 테슬라 앱에서 미리 세팅을 해놓으면 네가 세팅해놨던 좌석의 그 상태, 온도, 뭐 앱 이런 것들을 다 세팅을 해서 보내줄게. 그리고 청소도 자동으로 하는 그걸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오면 매번 청소해가지고 깨끗하게 보내주는.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내 물건 편하게 놓고 하는 그거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근데 사이버캡이 한 2, 3천만 원이라면 사실 그냥 그걸 하나 사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그걸 사놓고 뒤에 트렁크 공간이 굉장히 넓거든요. 이게 2인승이기 때문에 뒤를 열면 굉장히 넓은 공간에 내 거 넣어놓고 하는 수요는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지금 미국 주식에서 테슬라 제일 좋게 보시는 거죠? S+에서는. 빅테크 말씀하셔서 저희 탑 10 중에서는 테슬라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궁금한 거는 이거는 뭐 여쭤볼 수 있어요. S+에서 미국 주식에서 테슬라 비중이 어느 정도 되나? 투자 비중이. 근데 저희는 공모 펀드이기 때문에 최대 비중이 25%거든요. 그 이상 담지 못해요. 그래서 저희가 운용하고 있는 ETF 중에 글로벌 플랫폼 ETF 같은 경우는 지금 테슬라 비중이 23%, 25% 언저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최근 수익이 좋으셨겠네요. 네, 최근에 괜찮았습니다. 하반기에.